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책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이어 다시 동지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짓은 동지를 만들 때 진실은 적을 만든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사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관용구는 마치 불편하지 않은 진실이 있는 것 같은 착각까지 일으킵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 존재에서 자신이 연관된 모든 사건의 진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당대표가 된 뒤에 수많은 동지들에 둘러싸여 이 수많은 직들과 매일처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을 둘러싼 이들은 진정한 동지였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검찰 수사의 늪에 빠져들면서 이재명을 둘러싼 이들도 결국 이제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결국 이재명 리스크가 곧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방탄정당이라는 말로 공공연하게 민주당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정국은 바로 검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라던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 기소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재명의 경제적 뒷배로 여기는 조폭 김승태마저 이 해외에서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재명을 두 차례나 불러들이면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놓은 덫에 걸려 이 민주당 전체가 검찰 수사의 영향권에 놓이는 무한 루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표현은 솔직히 틀렸습니다. 검찰이 놓은 덫도 아닐 뿐더러 이제 이재명 수사의 도입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검찰 독재 규탄 대회란 걸 열다가 이 대검찰청을 줄지어 피켓을 뜨고 항의 방문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등 어떻게 하든 대중의 관심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배기하기 무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1년이나 파헤치고도 소환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재명부터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그 역시 국민이 보기엔 연극처럼 보일 뿐입니다. 재래시장에 몰려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검찰 출석을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으니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방탄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언론이 내린 결론도 그렇습니다. 민생 메시지는 소거되고 방탄 이미지만 고차가 돼 오히려 검찰 리스크에 스스로 갇혔다.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가는 3일 전입니다. 이재명은 망원시장에서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 없이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혼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 또 오라고 하니.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 이재명이 화천대유 지분 양도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말하자면 김만배가 이익을 절반 나눠준다는 지분 양도 계획을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입니다. 참 교묘합니다.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은 2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빙성 없는 억지 주장으로 설 밥상에 괴 소문을 뿌리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이다. 정말 그게 괴 소문일까요? 그뿐일까요? 증거 없이 검찰이 함부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검찰이 정말 아무런 증거 없이 김만배의 공소장에 이재명의 상납을 하는 내용을 적었겠습니까?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설 연휴를 모두 반납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 된 이재명을 대장동 게이트의 그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검찰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FC 사건과 또 다른 언론의 조명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조사를 마치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가동하면서 이재명의 구속을 무조건 막을 것입니다. 이재명도 설 연휴에 내부 단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주저없이 민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생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를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민생이다. 이 민생을 외치면서 무조건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두고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바로 25일에는 최름회와의 오찬에 참석하며 강경투쟁 기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름회 다들 알고 계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문자 그대로 친명 의원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름회. 자, 어쨌든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선 이 포스트 이재명에 대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이 날아가 버린 그 뒤의 민주당,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 늦어도 2월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그리고 위례신도시 또 대장동 사건을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실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반란표가 나올까요? 저는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함께 이 나라 지식인들이 도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 그 맨 끝에 선 이재명은 일찌감치 불체포 특권을 변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부리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 자기를 수사하는 것은 본인의 임무가 아니라 정권에 예속되어서 권력에 예속되어서 벌이는 정치 탄압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169석을 그러니까 절대 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반란표가 나오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양심을 회복한 비명계 이탈표가 바로 관건이 된 것입니다. 언론은 최근 비명계가 포스트 이재명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야당 안팎 개선 긴장감이 돈다고 썼습니다. 몇 명일까요? 김종민, 이원욱 등 당내 비명계 30여 명이 참여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길. 이 모임이 오는 31일 공식 출범합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재명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했던 민생 프로젝트 그리고 기본사회, 개헌 등의 의제에 맞춰서 당내 위원회들을 3개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재명이 대선 이후에 다시 끌고 나온 기본 시리즈를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습니다. 미련이 엄청나게 남은 걸까요? 아니면 기본 시리즈가 우리 사회에 먹게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런데 이 또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검찰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김성태와 김만배 등 핵심 증인의 함구로 한계에 봉착을 하면 결국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진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이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만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직도 날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당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제가 장담 드리건데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기소될 게 분명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 뇌물수수가 명백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이 광고 수입으로 초대 기업이 된 네이버가, 광고 수입만으로 엄청난 재벌이 된 네이버가 무엇이 답답하여 40억 원의 돈을 내면서 성남FC에 광고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할 정도로 모든 것을 전단한 정진상이 이미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정진상이 성남FC를 이끌었죠. 그런데 이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만 살아남는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제3자 뇌물을 정한 형법 제130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또 공유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이 특가법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으로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중범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내놓은 두산이나 네이버, 차병원 등과 어떤 대가성 약속이 드러난다면 이재명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셈이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제3자 뇌물죄를 이처럼 뇌물을 받은 것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고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공직자들에게 고도의 청렴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두산건설의 경우를 볼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때죠.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이 종합병원 부지 9,936평방미터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러니까 병원 부지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습니다. 성남시가 이를 거부하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성남시에 발송합니다. 이듬해 7월 성남시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습니다. 두산은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산그룹이 1991년 매입할 당시 평방미터당 73만여 원, 그래서 총 72억 원이던 이 부지 가격은 2022년 1월 기준 공시지가만 1225만 원, 총 1217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오른 결과가 됐습니다. 상업용지가 됐으니 말입니다. 자, 두산건설은 이재명이 구단주인 성남FC에 총 55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세 발의 피라고 그러죠. 자, 네이버는 좀 더 교묘합니다. 네이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로 재벌이 된 회사입니다. 그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 이재명의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후원금 39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간에 희망살림이라는 다리를 하나 걸친 겁니다. 자신들이 광고를 먹고 사는데 축구단에 광고를 하니 좀 어색했겠죠. 그러니까 희망살림을 거친 겁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청와대 인태연 비서관은 이 김어준의 처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현욱 전 GH 사장과
희망살림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인태인 비서관이 말입니다. 이현욱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과 부산 분열고 동기동창입니다. 게다가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전 민주당 의원 재윤경으로 그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도 맡았습니다. 이 공익법인 희망살림이 내부로부터 40억 원을 지원받고 그 중에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하는 게 이상하니 희망살림에게 돈을 줘서 주빌리 은행이란 걸 광고를 한 겁니다. 네이버는 이후에 2016년 9월 제2사옥 신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사옥 용적률이 670%에서 무려 913%로 높아졌습니다. 분당에 초고층 네이버 빌딩이 선 이유입니다. 사옥 주차장 출입구도 처음 도시계획에는 건물 뒤편이었으나 분당 수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특혜입니다. 자, 분당 차병원은 2009년부터 병원인근 분당 보건소와 분당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 줄기세포 의료 연구시설을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2012년 분당 경찰서 부지를 차병원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지와 교환을 한 뒤에 2013년과 2015년 성남시와 업무 협약 MOU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 MOU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 뒤에 의료시설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차병원은 성남FC와 스폰서 협약을 맺고 2년간 3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도대체 병원이 좀 더 폭넓게 의료기관이 축구팀에 이처럼 거액의 광고를 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든 말입니다. 이후에 16,000평방미터가 넘는 토지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두 부지의 용적률도 460%로 약 2배 높아졌으며 병상 규모는 300에서 600개 정도에서 500개에서 1000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형 병원이 된 겁니다. 이처럼 기업이 청탁이 있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청탁의 대가인 게 드러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의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 허가, 그리고 차병원의 연구시설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모두 기업이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발의 피를 받은 겁니다. 성남FC 사건은 명백히 대가가 오갔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성남시의 기업들 유치에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것이 과연 비난을 받을 일인가? 글쎄요. 이재명은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시와 무관한 광고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진상이 후원금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축구를 잘 아는 정진상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어쨌든 이재명은 28일 이 크로스는 최대 리스크인 이 대장동 게이트와 직면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아마 헬 게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역시 대장동 업자들의 공소장에 이미 이재명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김만배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태가 입을 꽉 다물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은 김승태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지키지 않았지만 김승태가 소환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발라표는 바로 청길랑 떨어지, 말하자면 백척간두입니다.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 애써 태연한 척합니다. 그는 21일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이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 하나된 힘이란 말은 이재명 개인의 희망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민생을 강조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를 민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부채 그리고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한다. 그러고 보니 참 야당도 쓰는 단어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늘 쓰는 단어만 쓰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예의 기본사회를 주장했습니다.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국민을 위해만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 아마도 그는 기본사회가 대중에게 잘 먹히는 것으로 느껴진 모양입니다. 언제쯤 이재명은 그가 말하는 기본 시리즈가 허망한 상상이란 것을 알게 될까요? 영원히 깨닫지 못할까요? 글쎄요, 이 경제학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 기본사회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은 새해 화두로 총 예산 30조 원 규모 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세계와 역행하는 경제정책 30조를 쓰자, 재정으로 말입니다. 민생경제 돌파구로 재물세 보증금 이자 지원, 그리고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한계 차주, 돈 빌릴 사람입니다. 돈 빌린데 막다른 이제 코너에 몰린 사람, 한계 차주, 대출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종합민생대책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핀셋 물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즉 전체 가구 중에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핀셋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는 세금만 내고 하위 80%는 재정으로 돈을 줄 테니 나눠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업에 약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 피해를 더 많이 보는 하위 계층에게 지원금이 더 많이 가도록 하우상박형으로 지원안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가 몇 %인지, 전체 소득세 몇 %인지 알고나 했을까요? 민주당은? 그게 80%가 넘고 많은 경우에 86%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이번 물가지원금은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지난 2021년 코로나 국민지원금과 아주 유사합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성환이 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핀셋 물가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다다익선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계층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주는 게 좋을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물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긴축 재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3고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푼다니요. 한쪽에선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데 한쪽에서는 재정으로 돈을 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선별 지원을 밀어붙일 경우 지원 기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말하자면 이재명은 아직도 돈을 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윤심 논란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이 부위원장 사직서를 낸 나경원을 굳이 해임까지 하면서 사표를 수리하면 될 텐데 해임까지 하면서 윤심 논란과 함께 김대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 나경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명색이 여당의 중진에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극언이 나오고, 그리고 나경원이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이번에는 무참하게 그를 난도질했습니다. 어떻든 나경원은 과연 당대표에 나설까요? 그는 이제 나서면 반윤으로 각인이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관계가 되겠죠. 반윤이 되고 나서지 않으면 정치 생명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많은 언론은 퇴로가 막힌 이상 출마 외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경원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늘 내일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데 대한 사과는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출마 명분 쌓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대통령실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왜 김대기는 당무개입, 정치개입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나경원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그건까지 하면서 나섰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대기가 이렇게 총대를 맨 이유 말입니다. 어떻든 그 결과는 오롯이 윤 대통령에게 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왕국을 가져도 불행한 동물이다. 그런데 프루스트의 산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산문 읽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욕망은 꽃을 피우나 소유는 모든 걸 시들게 한다. 권력도 재물도 사랑도 이 욕망은 꽃을 피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다들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은 시듭니다. 장자는 겸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설파합니다. 모든 것이 공이다. 마무리 공이라고 하죠.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들이 새해에는 좀 더 겸허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식이었습니다.